시어머니 영숙의 생일날, 은주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였어요. 평소에도 무릎이 좋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어머님의 기분을 맞춰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정성껏 갈비찜을 고우고 전을 부쳤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은주는 땀을 닦았어요. 하지만 그 정성이 무색하게도 식사 자리가 시작되자마자 영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은주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재산은 아버지랑 상의해서 다 큰애 앞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이미 서류 작업도 다 끝냈어. 영숙의 말은 일방적인 선전포고였어요. 즐겁던 생일 파티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죠. 은주는 젓가락을 든 채 그대로 멈춰서서 영숙을 바라봤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이명이 들려왔어요. 15년을 이 집안의 수발을 다 들며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철저한 배제였으니까요. 옆에 앉은 남편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텅 빈 국그릇만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은주는 민수의 옆구리를 찔러보고 싶었지만 늘 그랬듯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그의 모습에 절망감만 더해졌죠. 영숙은 은주의 시선을 느꼈는지 보란듯이 큰아들 성민의 밥 위에 큼지막한 갈비를 얹어주며 말을 이었어요. 성민아, 많이 먹어라. 이제 내 어깨가 무겁잖니. 집안대를 잇는 장남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영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은주 앞에 놓인 갈비찜은 은주가 직접 정성으로 만든 것이었지만 정작 그 고기 한 점은 은주의 입으로 들어오지 않았죠. 모든 반찬 접시는 오직 장남 성민의 앞으로만 향했어요. 그때 큰 며느리 선희가 화사하게 웃으며 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듯 은주를 비릿한 미소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뜻이시죠? 아버님하고 두 분이서 얼마나 고심해서 결정하셨겠어요. 동서도 내 마음 알지? 우리가 대를 이어야 어머님, 아버님, 노후도 더 든든하게 책임질 수 있는 거잖아. 선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가시 돋친 경고였어요. 너는 끼어들 자리가 없으니 입 닫고 있어라. 무언의 압박이었죠. 은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 대답을 내뱉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해해서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단 한마디라도 불만을 표시했다간 영숙으로부터 돈밖에 모르는 천박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게 뻔했거든요. 15년 동안 은주는 이 집에서 항상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영숙은 은주의 대답이 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집안대를 잇는 장손이 있는 큰 집이 우선인 건 변하지 않는 법이다. 너희는 그저 형님 내외 도와가며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장남 성민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선희는 영숙의 옆에 착 달라붙어 아양을 떨기 시작했죠. 어머님,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이런 골치 아픈 말씀까지 하시게 해서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기력 떨어지실까봐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걱정 마라. 큰 며느리가 이렇게 싹싹하게 구는데 내가 기운이 안 나겠니? 역시 우리 집 복덩이는 너뿐이다. 영숙은 큰 며느리의 손을 꼭 맞잡으며 다정하게 웃었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식탁 아래로 시선을 내렸어요. 새벽부터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들이 이제는 흉물스러운 쓰레기처럼 느껴졌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조용히 식사를 하던 시아버지 동철이 묵직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어요. 은주야, 내 어미 말이 곧 내 뜻이다.
우리 집안은 예부터 큰 집이 중심이었어. 너희도 서운해하지 말고 사돈 어른들께도 잘 말씀드려라. 괜히 집안 어른들 뜻에 토다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시아버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은주를 따로 부엌으로 불렀어요. 거실에서는 큰 며느리와 시댁 식구들이 과일을 먹으며 하하오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부엌에는 은주가 치워야 할 산더미 같은 설거지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은주의 등에 대고 명령하듯 말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대학병원 정기 검진 있는 거 알지? 그때 네가 모시고 가거라. 은주는 순간 당황하며 고무장갑을 낀 채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그날은 저희 딸 수진이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이라서요. 담임 선생님이랑 약속도 이미 다 잡혀 있어요. 시어머니의 미간이 순식간에 찌푸려졌어요. 상담은 아빠가 가면 되잖니. 너는 왜 그렇게 매사에 자기 일만 먼저 생각하니? 민수 씨는 그날 지방 출장이라 못 가요. 제가 안 가면 수진이가 너무 서운해할 거예요. 그럼 상담 날짜를 바꾸든지. 병원이 먼저지 애 학교 상담이 먼저냐? 그리고 너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바빠? 은주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형님한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형님이 이번에 아버님께 재산도 많이 물려받으셨는데 며느리 노릇도 좀 해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싱크대 위에 있던 물컵을 바닥으로 던질 듯이 노려봤어요. 어디서 감히 형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 선희는 회사 다니느라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이야. 너처럼 집에서 편하게 재택 근무한답시고 컴퓨터나 두드리는 애랑 같니? 너는 시간이 남아돌잖아. 어머님, 저도 재택 근무지만 엄연히 회사 업무 중이에요. 하루라도 빠지면 동료들한테 피해가 가요. 그깟 잡일 좀 쉰다고 회사가 망하니? 돈 몇 푼 벌지도 못하는 게 어디서 유세를 떨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영숙의 독설은 은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기운조차 없었어요. 이 집에서 자신의 노동과 시간은 그저 무료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죠.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침 9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서 대기하고 있어. 늦으면 알지? 영숙은 차갑게 뱉고는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은주는 차가운 싱크대 물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죠. 거실에서는 큰 며느리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와 민수의 비겁한 침묵이 뒤섞여 들려왔어요. 은주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결심했어요. 15년 동안 참아온 이 인내의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자신을 하대하는 저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은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어요. 생신잔치가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은주는 여느 때처럼 집에서 업무를 보며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죠. 거실에 놓인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역시나 시어머니 영숙이었죠. 은주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전화를 받았어요. 은주야, 너 화요일에 시아버지 대학병원 가는 거 잊지 않았지? 아침 9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서 대기하고 있어라. 영숙의 목소리는 마치 당연한 심부름을 시키는 것처럼 당당하고 고압적이었어요. 은주는 잠시 마우스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다가 처음으로 한 박자 늦춰서 천천히 대답했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갈 수 없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영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뭐, 어렵다니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매번 가던 걸 왜 갑자기 못 간다는 거니?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수진이 학부모 상담이 있다고요. 담임 선생님이랑 이미 시간까지 다 맞춰놓은 거라 날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깟 상담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 정가야겠으면 남편 보고 가라고 하면 되잖니. 애 아빠는 폼으로 있는 거야? 영숙의 억지에 은주는 입술을 깨물며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민수 씨는 그날 지방 출장이라니까요. 제가 안 가면 수진이가 혼자 선생님을 뵈야 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너 지금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거역이 아니라 제 딸의 일정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엄마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잖아요. 은주의 단호한 말투에 영숙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다리가 아파서 거동도 불편한데 며느리가 이럴 수 있어? 너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은주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형님한테 부탁하세요. 형님도 이 집안 며느리시잖아요. 선이는 회사 다니는 거 너도 뻔히 알잖아. 너처럼 집에서 시간 많은 사람이 해야지. 어디 감히 바쁜 형님을 불러내. 전 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엄연히 일이 있고 일정까지 꽉 차 있어요. 그게 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유세를 떨어. 영숙이 전화기가 터질 듯이 소리를 지르자 은주는 핸드폰을 귀에서 살짝 떼어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쐐기를 박았어요. 어머님,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제 일정이 있어요. 이번 주는 형님네 도움을 받으세요. 저는 다음 주에나 시간이 납니다. 다음 주는 늦는다고. 화요일이 예약 날짜인 거 몰라? 그럼 형님한테 연락해서 반차라도 내라고 하세요. 그럼 되겠네요. 은주는 그 말만 남기고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큰며느리 선희에게서 연락이 왔죠. 동서 나야. 지금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셔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어. 병원 문제 때문에 많이 서운하신가 봐. 선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긋나긋했지만 그 끝에는 은근한 비난과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형님, 제가 이번 주는 정말 상황이 안 돼서 그래요. 미리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도 동서,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시잖아. 우리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 동서가 조금만 양보해주면 안 될까? 은주는 이제 선희의 가식적인 배려에 신물이 났어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죠. 형님, 이번에 제사는 다 형님네로 가기로 한 거잖아요. 생신날 어머님이 온 가족 앞에서 공표하셨고요. 전화기 너머로 갑자기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어요. 은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권리가 있는 곳에 책임도 있는 법이죠. 재산을 받으셨으면 그에 따른 수발과 책임도 형님이 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돈은 형님이 챙기고 몸고생은 저만 해야 하죠? 동서, 지금 그 얘기를 왜 여기서 꺼내? 재산이랑 부모님 모시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지. 며느리로서 도리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이야? 선희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어요. 본색을 드러낸 거죠. 도리요? 그럼 형님은 왜 도리를 안 하세요? 형님도 똑같은 며느리잖아요. 어머님이 형님은 복덩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던데 그럼 그 기대에 부응하셔야죠. 너 지금 말투가 왜 그래? 내가 형님인 거 잊었어? 형님이 먼저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
부려먹으려고 하셨잖아요. 생신날 재산 문제도 미리 알고 계셨으면서 저만 바보 만드시고 이제 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 동서 기분 맞춰줄 만큼 한가한 줄 알아? 당장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 선희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질렀어요. 은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럴 일 없으니까 전화 끊으세요. 저도 제 업무로 아주 바쁜 몸이라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폭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퇴근 시간이 지나자마자 남편 민수에게서 불이 나게 전화가 왔거든요. 여보, 당신 대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엄마가 지금 혈압 올라서 누워 계신데 화요일에 병원 못 간다고 했어. 수진이 상담 있다고 몇 번을 말해? 그거야 나중에 가도 되는 거잖아. 엄마 화나신 거 안 보여? 민수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짜증만 가득 섞인 목소리로 은주를 몰아세웠어요.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당신은 출장 핑계대고 빠지면서 왜 나한테만 강요해? 그럼 내가 갈게. 내가 출장 취소하고 가면 될 거 아냐. 은주는 비릿한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당신이 가. 당신 부모님이니까 아들인 당신이 모시고 가는 게 맞지. 나한테 사과하라는 소리는 꿈도 꾸지 마. 너 요즘 진짜 이상해. 갑자기 왜 이렇게 성격이 비뚤어졌어? 예전엔 안 이랬잖아. 나 안 변했어. 15년 동안 당신들이 내 입을 막고 있었던 거지. 이제 나도 할 말 다 하고 살 거야. 민수는 답답하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은주는 핸드폰을 소파 구석으로 던져버렸죠. 그때 방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딸 수진이가 나왔어요. 엄마, 괜찮아? 할머니랑 또 싸운 거야? 은주는 안쓰러운 마음에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목소리를 좀 높였지? 싸운 게 아니라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정당하게 한 거야. 엄마, 혹시 나 때문에 할머니랑 싸운 거면 나는 그냥 혼자 상담 가도 괜찮은데. 아니야, 수진아. 이건 너 때문만은 아니야. 엄마가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아서 그래. 다음 날부터 은주는 시댁에 보내던 반찬 서비스도 완전히 중단했어요. 매주 2번씩 정성껏 만들어 보내던 반찬통들이 이번 주에는 하나도 배달되지 않았죠. 그러자 목요일 저녁 영숙에게서 독설이 담긴 문자가 날아왔어요. 내가 갈수록 영악해지는구나. 재산 못 받아서 시위하는 거니? 반찬은 왜 안 보내? 내가 굶어 죽기를 바라는 거야? 은주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 제 일하느라 바빠요. 반찬은 앞으로 효심 깊은 큰 며느리에게 부탁하세요. 재산도 넉넉히 받으셨으니 좋은 식재료로 잘해드리지 않겠어요? 곧바로 영숙의 분노 섞인 문자가 이어졌어요. 선희는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반찬을 하니? 너는 집에서 노는 주제에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 진짜 돈밖에 모르는구나. 은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큰아들만 입이고 작은아들은 남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이시죠. 15년 동안 공짜 파출부 노릇했으면 많이 한 거죠. 이제 무료 서비스는 종료되었으니 큰 며느리 부려먹으세요. 그 뒤로 영숙은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금요일 오후 선희가 다시 전화를 걸어 만나서 조율하자고 애원했어요. 은주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은주는 그 어느 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15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권리를 이제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화요일 아침 8시 정각이 되자마자 핸드폰이 마치 발작이라도 하듯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화면을 확인하지 않아도 시어머니 영숙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은주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은주야, 너 지금 어디쯤이니? 이제 출발해야지. 병원 진료가 9시 반이니까 늦어도 9시까지는 우리 집으로 와라. 영숙의 목소리는 지난번 은주의 거절 따위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듯 지극히 당연하고 고압적인 명령조였어요.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 오늘 못 간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영숙의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못 가긴 뭘 못 가. 수진이 상담인지 뭔지는 내 남편 보고 가라고 했잖니. 병원 가는 날에 며느리가 어디를 쏘다니겠다는 거야? 영숙의 무시 섞인 말투에 은주는 참아왔던 감정이 울컥 올라왔어요. 저한테는 어머님 병원 수발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생활비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쓰면 되지. 네가 벌어야 얼마나 번다고. 남들이 보면 우리 집안 욕한다. 민수 씨 월급으로는 수진이 학원비 대기도 벅차니까요. 부족한 건 제가 메워야죠. 어머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오늘 병원은 무조건 네가 와야 한다. 2번 말하게 하지 마. 이제부턴 형님 내서 모셔야 하는 거죠. 재산도 집도 전부 큰 집으로 넘기기로 하셨으니 앞으로 병원 수발도 형님하고 의논하세요. 저는 어머니랑 더 이상은 이런 문제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너 진짜 보자 하니까 또 재산 타령이니? 너 진짜 왜 이렇게 못되게 변했어? 못된 게 아니라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죠. 그동안 제가 했던 도리 이제는 형님께 넘길게요. 형님한테 전화하시고 저는 이만 끊을게요. 시어머니는 큰아들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성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세요, 엄마.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성민아, 오늘 대학병원 검진 날인데 은주가 못 온단다. 내가 오늘 시간 좀 내서 같이 가자. 하지만 돌아온 성민의 대답은 영숙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엄마, 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팀장님까지 참석하는 거라 절대 못 빠져요. 회의야 좀 미루면 되잖니. 엄마 건강이 회의보다 중요해? 회사 일이 장난인 줄 아세요? 이건 제 인사고과가 걸린 문제예요. 다음 주면 몰라도 오늘은 정말 안 돼요. 다음 주는 예약이 없다고. 오늘이 정기검진이란 말이다. 영숙이 악을 쓰듯 소리를 질렀어요. 성민은 난처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차갑게 대꾸했어요. 그럼 선희한테 부탁해 보세요. 전 정말 안 되니까요. 선희도 정 안 되면 엄마 혼자 택시 타고 가시든지요. 저 바빠서 끊어요. 성민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죠. 그녀는 씩씩거리며 곧바로 큰며느리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회사라 바쁜데요. 선희야, 오늘 병원 좀 같이 가자. 은주가 안 온다는데 성민이도 회의 때문에 안 된다는구나. 선희 쪽에서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야 선희의 귀찮음이 가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님, 저도 오늘 프로젝트 보고 회의가 있어서 안 돼요. 요즘 회사 분위기 안 좋아요. 너희는 왜 다들 회의만 하니? 시어머니가 아파서 병원 간다는데 시간 잠깐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니? 어머님, 이건 제 커리어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빠지면 큰일 나요. 다음 주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찾아뵐게요. 오늘은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정기검진은 오늘이란 말이야. 그럼 동서한테 다시 잘 말해보세요. 선희는 너무나 뻔뻔하게 은주에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더 이상 통화 못해요. 끊을게요. 뚜루루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어요.
영숙은 허망한 표정으로 다시 은주를 몰아세웠어요.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너 정말 며느리 맞니? 어쩜 이렇게 사람이 냉정해. 영숙이 울먹이며 감정에 호소했지만 은주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어요. 냉정한 게 아니에요. 저를 15년 동안 무임금 파출부로 부려먹으셨으면 이제 은퇴시켜 주셔야죠. 형님네한테 다시 전화하시든 아니면 아들 회의 취소하고 오라고 하세요. 은주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고 전원까지 꺼버렸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쾌감이 올라왔어요. 드디어 말했다. 내 입으로 내 권리를. 은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15년 동안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느라 지쳐있던 표정 대신 처음으로 서슬 펄은 생기가 도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하지만 그 모습이 전혀 싫지 않았어요. 은주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다짐했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은주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요. 주말 저녁이었어요. 며칠 전 병원 소동으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는데도 영숙은 뻔뻔하게 가족 식사를 소집했어요. 은주는 단칼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남편 민수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억지로 팔을 끄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식당으로 향했죠. 식당에 도착하니 아주버님 성민네 가족이 이미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요. 큰 며느리 선희는 은주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대놓고 인상을 팍 찌푸렸죠. 하지만 영숙 앞에서는 금세 안색을 바꾸며 여우처럼 굴었어요. 어머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정말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선희는 영숙의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아 손을 주무르며 가식적인 걱정을 쏟아냈어요. 영숙은 기다렸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응,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별로 좋지 않구나.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영숙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앞에 놓인 비싼 한우갈비는 아주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아주버님 성민이 고기를 영숙의 앞접시에 놓아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정확히 어디가 안 좋으시대요? 혈압이 너무 높아졌고 당 수치도 위험 수준이라더구나. 이제 정기적으로 대학병원 다녀야 한대. 큰 병 생길까봐 내가 아주 밤잠을 설친다. 영숙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식탁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민수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어머님 약 드시면서 관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만으로는 안 된대. 정밀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데 나이 먹으니 여기저기 다 고장인가 보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영숙은 입가심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가방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는 그 봉투를 보자 은주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오늘 너희들 다 부른 이유가 있다. 자, 이것 좀 봐라. 영숙은 봉투 속에서 병원비 고지서와 정밀 검사 영수증들을 주르륵 펼쳐 보였어요. 검사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 내가 지난번에 너희가 다 바쁘다고 해서 혼자 택시 타고 가서 검사 받았잖니. 세상에 합쳐보니 100만 원이 훌쩍 넘더구나. 어머니, 그 정도 금액이면 보험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실비 있으시잖아요. 성민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영숙이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보험 처리에도 내가 당장 내야 할 돈만 30만 원이야. 게다가 다음 달에 예약된 검사비는 또 따르고. 그러더니 영숙은 그 영수증 뭉치가 담긴 봉투를 은주 쪽으로 슥 밀어버렸어요. 은주야, 이건 내가 처리해라. 너는 평소에 병원 수납도 자주 해봤고 이런 서류 일에 익숙하잖니. 은주는 그 봉투를 빤히 바라보기만 할 뿐
손끝 하나 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시선으로 영숙을 똑바로 쳐다봤죠. 어머님, 제가 이걸 왜 처리해야 하는데요? 제가 왜 이 돈을 내야 하죠? 아니, 내가 늘 해오던 일이잖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니까 그렇지. 그건 제가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닐 때나 도와드렸던 서비스고요. 이번엔 어머님 혼자 가셨고 저는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뒷수습은 제 몫인가요? 은주의 냉정한 반응에 선희가 숟가락을 탁 놓으며 끼어들었어요. 동서, 참 너무하네. 동서가 이 집안 병원 일은 전담해서 해왔잖아. 수납 방식도 잘 알고 보험 청구도 잘하니까 동서가 맡으라는 건데 왜 그렇게 나를 세워? 형님도 이 집안 며느리시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형님이 한번 해보세요. 수납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카드 긁으면 끝이거든요. 은주는 그 봉투를 다시 선희 쪽으로 밀어버렸어요. 선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죠. 야, 동서. 나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이런 자빌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어? 저도 바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은 형님네가 다 받기로 하셨잖아요. 그럼 부모님 부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형님네가 감당하시는 게 순리 아닌가요? 은주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어요. 선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혀를 찼어요. 또 재산 얘기야? 동서 진짜 집요하다. 그 30만 원이 아까워서 동선의 살림에 보태려고 그래. 사람이 왜 이렇게 천박해졌어? 그때 영숙이 은주를 무섭게 노려보며 쐐기를 박으려 했어요. 은주야, 네가 제일 편해서 시키는 거야. 선희는 큰 며느리로서 체면도 있고 바쁜 사람인데 너는 집에서 살림하니까 이런 자잘한 일 챙기기 좋잖니? 어머님, 편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질 사람을 찾으셔야죠. 제가 어머님한테 편한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었나요? 뭐, 책임? 병원비 30만 원 내주는 게 무슨 대단한 책임이라고 그래.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영숙이 식당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자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나갔어요. 재산 받으신 분이 부모님 노후와 건강도 책임지는 게 한국 사회의 상식 아닌가요?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나 몰라라 하는 건 양심이 없는 거죠. 성민이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난처한 듯 지갑을 꺼내려 했어요. 엄마 알았어요. 그냥 저희가 낼게요. 30만 원 정도면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자 영숙이 아들의 손을 다급하게 잡으며 말렸어요. 성민아, 안 된다. 너희 집은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나갈 돈이 태산인데 네 돈을 왜 써? 이건 당연히 여유 있는 사람이 내야지. 영숙의 말에 은주는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그럼 어머님이 직접 내세요. 어머님 매달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 돈 다 어디에 쓰시는데요? 식탁 위로 순식간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영숙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부들부들 떨었죠. 너 지금 나더러 직접 내라고 했니? 자식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돈을 쓰라고? 왜 안 되나요? 본인 병원비 본인 돈으로 내는 게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법입니다. 자식들의 효도를 받고 싶으시면 재산을 몰아주신 큰아들한테 받으세요. 저는 이제 제 돈 한 푼도 이 집에 안 씁니다. 영숙은 물컵을 탁자에 세게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어요. 민수가 은주의 팔을 거칠게 잡으며 귓속말을 했죠. 여보, 제발 그만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창피해 죽겠어. 창피해? 나한테만 모든 독박을 씌우는 이 상황이 창피한 게 아니고 당신이 내고 싶으면 당신 용돈으로 내. 내 통장에서는 1원도 안 나갈 거니까.
은주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선희가 옆에서 가소롭다는 듯 비아냥거렸죠. 동서, 돈 30만 원에 벌벌 떠는 꼴이 참 눈뜨고 못 봐주겠다. 그렇게 돈이 아까워? 못 내는 게 아니라 안 내는 겁니다. 형님이야말로 재산 수억 원어치 챙기시면서 30만 원은 아까워서 저한테 떠넘기시는 거예요? 그쪽이야말로 정말 구질구질하시네요. 선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기세였어요. 은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을 챙겨 일어섰어요. 전 이만 가볼게요. 수진이 학원 끝날 시간이라 데리러 가야 하거든요. 아, 너 어딜 가? 오늘 밥값 계산도 안 끝났어. 영숙이 등 뒤에서 고함을 쳤지만 은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밥값도 재산 받으신 분들이 내세요. 부모님 모실 권리도 밥값 낼 영광도 전부 큰 집에 양보해 드릴게요. 은주는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뒤편에서 영숙의 곡소리와 선희의 비명 섞인 욕설이 들려왔지만 은주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15년 묵은 가슴속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듯한 상쾌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시아버지 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영숙은 사과 한마디 없이 은주에게 전화를 걸어 당연하다는 듯 명령을 내렸죠. 은주야, 제사 음식 미리미리 다 시장 봐서 준비해 두어라. 이번엔 지방 친척들까지 다 올라온다고 하니 20명은 좋게 넘을 거야. 생선은 큰 걸로 올리고 전도 종류별로 넉넉히 해라. 영숙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어머님, 저 이번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으려고요. 음식도 당연히 안 하고요. 뭐, 지금 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거니? 형님이 하셔야죠. 이 집안의 조상을 모시는 제사도 당연히 그 혜택을 받은 큰 집에서 지내는 게 도리 아닌가요? 제사가 재산이랑 무슨 상관이야. 집안 대소사는 동서끼리 며느리들이 다 같이 돕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건 형님이랑 저랑 똑같이 대우받을 때 이야기고요. 형님도 이 집안 며느리인데 왜 매번 굳은 일은 저만 독박을 써야 하죠? 영숙은 기가 막힌다는 듯 숨을 몰아쉬었어요. 어디 감히 손윗동서한테 일을 시켜. 제 시간은 공짜가 아니에요. 상속받으신 장남께서 정성으로 조상을 모시는 게 조상님도 더 기뻐하실 거예요. 은주는 말을 마치고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분이 풀리지 않은 영숙은 다음 날부터 온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은주를 천하의 몹쓸 며느리로 몰아세웠죠. 하지만 친척 큰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도 은주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은주야, 나 큰고모다. 제사 음식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시어미가 걱정이 많더라. 고모님, 이번 제사는 큰 며느리인 형님이 전담해서 준비하시기로 했어요. 저는 이번에 빠지기로 했거든요. 뭐, 선희가? 선희는 회사 다니는 애가 그걸 어떻게 해? 제사는 원래 집안 살림하는 작은 애들이 맡아서 하는 법이야. 큰 고모가 소리를 지르며 은주를 비난했어요. 은주는 그동안의 서러움을 담아 똑똑히 받아쳤어요. 제사 전날 저녁 영숙은 은주를 무릎 꿇리겠다는 심산으로 온 가족과 친척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억지로 불려나온 큰 며느리도 은주를 노려보며 가시 돋친 말을 내뱉었죠. 어른들 모셔놓고 내일 제사인데 음식 재료 하나 준비 안 된 게 말이 되나요? 동서가 재산 문제로 삐쳐서 집안 행사를 인질로 잡고 있어요. 형님? 재산 증여받으실 때 도장 찍으며 웃으셨죠? 그럼 제사상 차리면서도 웃으셔야죠. 왜 좋은 건 형님이 다 갖고 힘든 건 저한테 떠넘기세요? 동서, 지금 어른들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너 진짜 돈에 미쳤니? 큰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자
큰 고모와 주변 친척들이 일제히 은주를 나무랐어요. 저는 이제 이 집안의 노예 노릇 그만할게요.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은주는 가방을 챙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남편 민수가 당황해서 따라 나오려 했지만 영숙의 서슬 퍼런 눈치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죠. 제사 당일 아침 시댁 부엌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동안 은주가 다 해준 음식만 받아먹던 큰 며느리는 전 하나 부칠 줄 몰라 쩔쩔맸죠. 어머님, 이거 저는 언제 뒤집어야 해요? 기름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나이가 몇인데 부침개 하나 못 부치니? 평소에 요리 한번 안 해봤어?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배울 기회가 없었죠. 동서가 알아서 다 해주길래 쉬운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선희는 울먹이며 타버린 전 조각을 들여다봤어요. 영숙은 속이 터지는지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은주한테 시키는 거였잖아. 너는 손 하나 까닥 못하면서 재산은 왜 덥석 받았어? 어머님도 좀 도와주세요. 계속 타박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저도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라고요. 능력자가 제사 음식 하나 못해서 제사상을 망쳐? 아이고 내 팔자야. 부엌에서는 고함과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거실에 모인 친척들은 민망한 듯 서로 눈치만 살폈어요. 은주가 있을 때는 조용히 향긋한 음식 냄새가 진동하던 집안의 탄내와 짜증 섞인 목소리만 가득했죠. 큰 며느리가 요리를 저렇게 못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동안 작은 애가 정말 고생 많았나 봐. 그러게 말이야. 제사상 차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선희는 손놀림부터가 영 아니네. 오후 2시 만들어진 음식은 그 몰골이 처참했어요. 저는 검게 타버렸고 나물은 소금기가 가득했었으며 갈비찜은 고무줄처럼 질겨 씹을 수도 없었죠. 선희는 부엌 구석에서 머리가 헝클어진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영숙은 화가 치밀어 올라 씩씩거렸죠.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조용히 모든 살림을 도맡았던 은주의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한 폭풍이었는지를요. 하지만 영숙은 끝까지 인정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다 은주 때문이야. 그 고약한 것이 심술을 부려서 우리 집안 제사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그 시각 은주는 딸 수진이와 함께 카페에서 여유롭게 케이크를 먹으며 처음으로 평온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시간인 새벽 2시에 머리맡에 둔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죠. 액정에는 아주버님 성민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남편 민수가 잠결에 더듬거리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형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놀라 벌떡 일어나자 은주도 덩달아 눈을 떴어요. 수화기 너머 성민의 목소리는 다급함보다는 무언가 떠넘기려는 조급함이 더 컸죠. 민수야, 지금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실려가셨대. 지금 어디 병원인데요? 민수는 당황해서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민의 다음 말은 기가 막혔죠. 그런데 민수야, 나 지금 부산 출장 중이라 바로 못 가거든. 선희도 마침 오늘 워크숍이라 서울에 없어. 너희가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봐야겠어. 상황 보고 좀 해주고. 성민은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만 내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민수가 급하게 바지를 입으며 옆에 있는 은주를 재촉했어요. 여보, 들었지? 엄마가 응급실이래. 얼른 준비해, 같이 가자. 하지만 은주는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리며 차분하게 말했죠. 당신 혼자 다녀오세요. 나는 안 갈 거니까. 지금 상황이 안 들려?
엄마가 쓰러지셨다잖아.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며느리가 안 간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되죠. 형님네 내외도 안 가는데 제가 왜 가요? 나는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은주는 눈도 뜨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어요. 민수는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형님은 부산 출장이라잖아. 형수님도 멀리 계시고 우리밖에 없는데 어쩌라고 이래? 출장 중이면 취소하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사람이 죽네 사네 하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피도 눈물도 없어? 안 죽어요. 혈압 때문에 놀라서 실려가신 게 한두 번인가요? 그리고 정말 위급하면 장남이 열리를 제쳐두고 와야죠. 민수는 은주의 단호한 눈빛에 압도되어 잠시 주춤하더니 결국 씩씩거리며 혼자 집을 나섰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민수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영숙을 발견했어요. 영숙은 민수를 보자마자 힘없는 목소리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민수야, 왔니? 은주는 어디 갔어? 왜 너 혼자 온 거야? 은주는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내일 아침 일찍 오겠대요. 일단 진정하세요, 어머니. 민수는 차마 은주가 오기 싫어서 안 왔다는 말은 못하고 거짓말을 보탰어요. 하지만 영숙의 눈이 번쩍 뜨이더니 갑자기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뭐라고? 피곤해서 안 와? 시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는데 며느리가 잠이 와서 집에 처박혀 있어? 당장 전화해. 내 눈앞에 데려다 놓으란 말이야. 의사와 간호사가 혈압 오른다며 말렸지만 영숙의 히스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영숙은 은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은주의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죠. 여보세요? 어머님, 수술 들어가시나요? 너 지금 자고 있었니? 이 상황에 잠이 와? 네, 자고 있었죠. 새벽 2시니까요. 남편 보냈으면 됐지. 제가 가서 할 일이 뭐가 있나요? 저 의사 아니잖아요. 은주의 말에 영숙은 뒷목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응급실 안의 환자들이 전부 쳐다볼 정도였죠. 이 독한 것, 시어머니가 응급실인데 며느리가 잠을 자? 당장 튀어오지 못해? 안 갑니다. 며느리가 필요하신 거면 형님한테 전화하세요. 선희는 출장 중이라잖아. 자는 것도 제 일과 중 하나고요. 노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가깝게 산다고 제 노동력이 공짜는 아닙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큰아들 보고 오라고 하세요. 재산 받았으면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죠. 너 진짜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어? 너 진짜 천벌 받는다. 천벌은 수고한 며느리 배신하고 뒤통수 친 사람들이 받는 거죠. 저한테 소리 지를 기운 있으신 거 보니 안심해도 되겠네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저 내일 아침부터 일정이 바쁘거든요. 뚝. 영숙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모니터의 혈압 수치가 빨간불을 켜며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은주는 전화기를 아예 무음으로 돌려놨어요. 평소 같으면 가슴이 떨려 아무것도 못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죠. 그때 방에서 자다 깬 딸 수진이가 비몽사몽 나오며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많이 아프셔? 아빠는 병원 간 거야? 응, 아빠가 갔으니까 걱정 마. 할머니는 아빠가 잘 챙겨주실 거야. 엄마는 안 가봐도 돼. 할머니가 엄마만 찾으실 것 같은데. 이제 엄마는 그런 거 안 해. 남의 효도 대신 해주는 거 15년이면 충분하단다. 수진아, 너도 나중에 절대 남 좋은 일만 하고 살지 마라.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보던 은주를 보자 민수는 폭발하고 말았죠.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병원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혈압이 다시 올라서 죽을 뻔했다고. 당신이 옆에 있었잖아. 그럼 됐지. 뭘 더 바래? 며느리가 와서 수발도 들고 의사 설명도 듣고 해야지. 내가 뭘 안다고 거기 혼자 있어. 당신 형수님은 출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있을 텐데 나는 새벽에 불려 나가서 수발 들어야 해? 내가 당신 집 종이야? 민수는 할 말이 막히자 괜히 엉뚱한 소리를 해댔어요. 그 재산 얘기 좀 그만해. 지겹지도 않아? 지겹죠. 나도 15년 동안 당신 집안에서 노예처럼 산 게 지겨워 죽겠어요. 앞으로 병원 일이든 제사든 무조건 큰 집에 먼저 연락해. 나한테 전화 한 번만 더 오게 하면 그땐 나 이 집 나갈 줄 알아. 은주는 찻잔을 싱크대에 거칠게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거실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서 한숨만 내쉬었죠. 병원에서 영숙은 밤새 은주에게 전화를 수십 통 넘게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안내 멘트뿐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 영숙은 아주 기세등등했어요. 아주버님 성민이 직접 병원 앞까지 차를 대기시키며 영숙을 모시러 왔거든요. 영숙은 보란 듯이 은주를 흘겨보며 큰아들의 팔짱을 꼭 꼈죠.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시죠. 제가 정성껏 모실 테니 걱정 말고 푹 쉬세요. 그래, 역시 장남이 최고다. 내가 자식 농사 하나만큼은 정말 잘 지었어. 누구처럼 냉혈한이 아니니까 말이다. 영숙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은주 들으라는 듯 큰 소리를 쳤어요. 처음 사흘 정도는 영숙의 세상인 것만 같았죠. 큰 며느리도 나름 신경 쓰는 척하며 아침마다 죽을 끓여내오며 병원 재진 날에도 연차를 내어 동행해 주었거든요. 영숙은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며 으스댔지만 그 평화는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제가 도저히 빠질 수 없는 회의가 있어서요. 병원 혼자 다녀오셔야겠어요. 뭐, 나더러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혼자 가라고? 성민이는 어쩌고? 그이는 이미 출근했죠. 여기 택시비 식탁에 둘 테니까 이걸로 다녀오세요. 영숙은 식탁 위에 놓인 5만 원권 한 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기가 막혔죠. 그 다음 날부터는 아침상조차 차려지지 않았어요. 싱크대 위에는 퍽퍽한 식빵 몇 조각과 우유 한 팩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죠. 아침이 이게 다냐? 내가 아침에는 뜨끈한 밥이랑 국 먹어야 하는 거 몰라? 어머님, 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요. 여기서 더 일찍 일어나서 밥까지 지으라고요? 저 회사 가서 졸라는 말씀이세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냉장고 상황은 더 처참해졌죠. 유통기한이 임박한 마트 도시락과 편의점 김밥만 가득했어요. 이게 다 뭐야? 반찬통이 왜 다 비어 있어? 제가 요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퇴근하면 밤 10시인데 언제 반찬을 만들어요? 요즘 도시락 잘 나오니까 그냥 데워 드세요. 전자레인지 사용법은 아시죠? 나보고 이 나이에 편의점 도시락이나 데워 먹으라는 거냐? 은주는 그래도 반찬은 제대로 해줬는데 영숙의 입에서 무심코 은주의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선희가 눈을 치켜뜨며 쏘아붙였죠. 그럼 동선에 가시든가요? 저는 일하는 사람이라 손이 많이 가는 어머님 수발 못 들어요. 제가 그이랑 상의해 봤는데 아무래도 동선에 가 계시는 게 어머님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선희의 말에 영숙은 숨이 턱 막혔어요. 이건 대놓고 짐짝 취급하며 내쫓겠다는 소리였거든요. 지금 나더러 은주네로 가라고? 동선은 시간도 많고 요리도 잘하잖아요. 성민 씨도 요즘 야근 때문에 어머님 얼굴 볼 시간도 없는데 여기 계시면 혼자 외롭기만 하죠. 동서가 병원 일도 잘 아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선희는 아주 교묘하고 차가운 논리로 영숙을 밀어냈어요. 영숙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지만 선희는 이제 대꾸조차 귀찮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죠. 큰아들 성민 역시 퇴근 후 돌아와서는 선희 편만 들었어요. 엄마, 선희도 힘들어서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재산 좀 받았다고 24시간 엄마 비위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잠시만 둘째네 가 계세요. 그게 서로 편해요. 자신이 모든 것을 몰아주었던 장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독화살이 되어 영숙의 가슴에 꽂혔어요. 이틀 동안 냉전이 이어졌어요. 선희는 아예 집에서 밥도 먹지 않고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죠. 결국 영숙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산 다 받아간 큰 며느리 눈치 보느라 숨도 못 쉬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초라하게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왔어요. 선희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출근해 버렸어요. 영숙은 차가운 복도에 혼자 남겨졌죠. 재산 다 준 집에서 내쫓기다니. 이게 무슨 망신이냐. 영숙은 중얼거리며 택시를 잡아탔어요. 갈 곳은 단 한 군데 은준의 집뿐이었죠. 초인종을 누르는 영숙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잠시 후 스피커를 통해 은주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나다, 시엠이다. 문 좀 열어봐라. 어머님?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은주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현관 앞에 서서 거대한 캐리어를 끄는 시어머니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영숙은 애써 당당한 척 목소리를 높였죠. 그냥 큰애네 집이 너무 불편해서 왔다. 역시 너희 집이 더 가깝고 편할 것 같아서 여기서 당분간 지내려고 하니 비켜라.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렸어요. 은주는 단번에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았죠. 형님네서 쫓겨나신 거군요. 큰 며느리가 못 모시겠다고 해서 오신 거죠? 쫓겨나긴 누가 쫓겨나. 내가 발로 걸어 나온 거야. 어쨌든 며느리 집에 시어머니가 오겠다는데 말이 많아? 당장 짐 옮겨. 영숙이 억지로 집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어요. 은주는 문틈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단호하게 문을 막아섰어요. 은주의 눈빛은 예전에 그 유순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죠. 안 됩니다, 어머님. 여긴 못 들어오세요. 감히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하겠다고? 여기는 제 집이에요. 불청객을 들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불청객? 내가 이 집 아들 엄마야. 천륜을 저버리겠다는 거야? 영숙이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밀치려 했지만 은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천륜은 재산 받으신 큰아들내서 찾으세요. 저한테는 지켜야 할 도리보다 지켜야 할 제 삶이 더 중요하거든요. 당장 돌아가세요. 은주의 얼음장 같은 태도에 영숙은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 헌신하던 며느리가 이토록 차갑게 등을 돌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은주는 그대로 문을 닫으려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어머님, 이제야 아시겠어요? 돈으로 산 효도는 유효기간이 참 짧다는 걸요. 큰 며느리한테 가서 더 매달려 보세요. 거기가 어머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안식처니까요.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차가운 철문 너머로 영숙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지만 은주는 미련 없이 거실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무렵 퇴근하고 돌아온 민수는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영숙과 그 옆에 놓인 거대한 캐리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상황을 대충 짐작한 민수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은주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죠.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어머니가 왜 복도에 저러고 계셔? 당장 안 모시고 뭐 하는 거야?
민수는 당장이라도 영숙을 안으로 들리는 기세였지만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싸늘한 눈빛으로 남편을 응시하며 선언했죠. 당신 잘 들어. 내 인생의 시댁 수발은 이제 1분 1초도 없어. 어머니를 모시고 싶으면 당신도 캐리어 들고 큰 집으로 가서 살아. 형수님이랑 아주버님이 재산 다 받았으니 그 집에 방 한 칸 내달라고 하면 되겠네. 너 지금 나더러 집을 나가라는 거야? 우리 엄마잖아. 당신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15년 동안 나 혼자 짊어졌던 짐 이제는 원주인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야. 선택해. 여기서 우리 가족이랑 평화롭게 살 건지 아니면 저 캐리어 끌고 어머니랑 같이 큰 집 가서 형수님 눈치 보며 살 건지. 은주의 눈빛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민수는 은주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영숙은 아들 집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채 밤늦게 다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간 영숙을 맞이한 건 며칠째 씻지도 않고 소파에 누워있던 시아버지였어요. 부엌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만 굴러다니고 있었죠. 은주가 반찬을 해다 나르지 않으니 두 노인은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호통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아주 힘없고 비굴한 목소리였죠. 은주야, 나다. 네 시어머니랑 내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통밥을 못 먹는구나.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서운하게 한 거 안다. 미안하다. 그러니 예전처럼 밑반찬 몇 가지만 좀 해서 보내주면 안 되겠니?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사과라는 것을 했어요. 하지만 은주의 가슴엔 아무런 울림도 없었죠. 15년의 헌신을 무시당한 상처는 겨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덮어질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님, 사과하신 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 제 노동력을 다시 갖다 바칠 생각은 없어요. 이제 큰 며느리한테 반찬해달라고 하세요. 재산 받으신 분이 차려드리는 밥상이 훨씬 더 맛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러 갑니다. 건강하세요. 은주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님이 무언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은주에게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었죠. 시댁과의 질긴 인연의 끈을 놓아버리고 나니 신기하게도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어요. 은주는 그동안 시댁 식구들 눈치 보느라 연락도 못했던 친구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얘들아, 나 은주야. 우리 이번 주말에 브런치 먹으러 갈까? 나 이제 시간 아주 많거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은주는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처럼 시댁 욕을 하며 울분을 토하는 게 아니라 요즘 배우기 시작한 취미 생활과 딸 수진이와의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누군가는 은주를 보고 독해졌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어요. 남을 위한 가짜 효도보다 나 자신을 위한 진짜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15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이름 이은주.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오로지 자신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고 아름답게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둘째 며느리를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